네, 빌보드 차트를 휩쓸면서 K-팝의 새 역사를 썼던 신인 걸그룹 피프티. 아마 다들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눈부신 성공 바로 뒤에 정말 안타까운 법적 분쟁이 따라왔죠. 최근에 이 길고 복잡했던 사건의 실마리를 풀어줄 아주 중요한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단순히 사건을 요약하는 걸 넘어서 이 판결문에 숨어있는 사실들을 하나씩 꺼내보면서 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가 보는 거죠. 네, 오늘 저희가 이 자료를 통해 답을 찾아볼 질문은 크게 세 가지예요. 첫째, 소속사 어트랙트가 입었다고 주장하는 손해의 실체는 무엇이고 법원은 이걸 어떻게 판단했는가? 둘째, 논란의 핵심이었죠. 이른바 템퍼링 의혹. 그러니까 멤버 빼가기 시도가 정말 있었는지에 대한 법원의 최종 결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판결이 앞으로 있을 130억, 200억 원짜리 거대 소송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 세 가지 질문의 답을 함께 찾아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와, 이게 시작부터 정말 입이 떡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이 모든 사태가 본격화된 2023년 5월과 6월, 딱 2달 동안 피프티에게 들어온 광고나 행사 제한 규모가 무려 20억 원이었다고요? 네, 20억 원입니다. 심지어 여기에는 SKT, KT, LGO 플러스 같은 통신 3사 광고까지 포함되어 있었어요. 이건 톱 클래스 연예인들만 찍는다는 바로 그 광고잖아요. 그렇죠. 정말 K-팝 역사에 남을 만한 신데렐라 스토리의 정점이었던 순간이죠. 2달 동안 접수된 제안만 25건이었어요. 이걸 단순 계산으로 연간 수익으로 환산해보면 만약 이 사건만 없었다면 광고로만 120억 원 이상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었다는 계산이 나와요. 속으로 어떤 손해들을 주장한 건가요? 크게 세 덩어리로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서 법원이 가장 먼저 이건 명백한 사기다라고 못 박은 항목이 있습니다. 바로 A라는 회사와 얽힌 5천만 원짜리 허위 용역 계약이에요. 잠시만요. 사기라고요? 판결문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명시가 된 건가요? 굉장히 강력한 표현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안성을 대표의 사기 행위라고 명확하게 판단했어요. 판결문을 보면 어트랙트의 돈 5천만 원이 A회사로 송금됐는데 이 A회사는 용역을 수행한 사실이 전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돈은 그대로 더기버스의 회사 계좌로 다시 들어왔죠. 아, 돈이 그냥 한 바퀴 돌아서 다시 들어온 거네요? 맞아요. 법원은 이 돈의 흐름을 보고 안성일 대표가 개인 빚을 갚는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 거래를 꾸민 거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와, 회사 돈을 빼돌리기 위한 계획적인 행동이었다고 법원이 인정한 거네요. 그럼 다른 항목들은 어떻게 됐나요? 1억 원짜리 음원 홍보비도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 1억 원은 손해로 인정되지 않았어요. B라는 회사의 음원 홍보비로 지급된 돈인데 사실 그 회사가 얼마나 효과적인 홍보를 했는지는 좀 의문이에요. 하지만 어쨌든 서류상으로는 마케팅 결과 보고서를 제출했거든요. 아, 서류는 갖췄군요. 네, 법원은 이걸 보고 계약상 업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한 거죠. 실제 성과가 어떻든 간에 형식적인 절차를 지켰는지가 법적 판단에서는 더 중요하게 작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5천만 원은 사기, 1억 원은 형식상 문제 없음. 판결이 엇갈렸네요. 하지만 역시 핵심은 그 20억 원이에요. 눈앞에 있는 20억 원의 수익을 그냥 걷어찼다는 건데 법원은 이 손해를 어떻게 계산했나요? 네, 가장 큰 쟁점이었죠. 더기버스의 백진실 이사가 어트랙트와의 계약이 끝난 뒤에도 광고 제안을 받는 이메일 계정을 계속 관리하면서 들어온 제안 25건을 전부 거절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와, 전부 다요? 네, 법원은 이 20억 원 규모의 제안 중에서 더기버스가 직접 관리하는 이메일로 받은 약 10억 원 규모의 제안에 대해서만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잠시만요. 그럼 법원이 더기버스의 책임이 있는 손해가 10억이라고 인정한 건데 왜 최종 배상액은 그 절반인 5억 원만 인정한 거죠? 상식적으로는 10억 전부를 물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바로 그게 법적 손해액을 산정하는 방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 수익의 차이점이에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법원은 광고 제안이 10건 들어왔다고 해서 10건 모두 실제 계약으로 성사된다는 보장은 없다고 본 겁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협상하다가 틀어질 수도 있고. 그렇죠. 조건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여러 변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 불합실성을 감안해서 책임 범위를 50%, 즉 5억 원으로 제한한 거예요. 이걸 손해배상액의 제한이라고 하는데 법원에서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한 부분이죠. 아, 그런 법적 논리가 숨어 있었군요.
그럼 여기에 아까 그 사기 행위로 판명된 5천만 원 중에 아직 돌려받지 못한 금액을 더해서 최종 배상액이 결정된 거고요. 정확합니다. 복잡한 숫자들 뒤에 이런 명확한 법적 논리가 있었던 거죠. 여기서 정말 근본적인 질문이 생겨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른 격이잖아요. 20억 원이라는 돈이 오가는 일인데 왜 이 모든 제안을 거절했을까? 더기버스 측이 내세운 공식적인 이유는 멤버 아란의 건강 문제이었다면서요. 맞아요. 그게 표면적인 이유였죠. 하지만 법원은 이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아주 단호해요. 아란 멤버가 담낭 수술을 받은 건 사실이지만 의학적으로 평균 2주 정도면 완전한 회복이 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했어요. 2주요? 네, 모든 활동을 중단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태였다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못 박은 거죠. 건강이 안 좋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다고 본 거군요. 혹시 법원이 그렇게 판단한 더 구체적인 근거가 있었나요? 그럼요. 오히려 반대되는 증거들이 있었어요. 법원은 판결문에서 당시 아란 멤버가 7월 중으로 연습에 복귀하는 걸 고려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밝혔어요. 아, 진짜요? 네, 본인은 복귀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네. 게다가 아이돌 그룹은 한 멤버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 다른 멤버들 중심으로 활동을 유연하게 조정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법원도 바로 그 점을 지적하면서 건강 문제는 모든 제안을 거절할 절대적인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본 겁니다. 사실상 핑계에 불과했다고 판단한 거죠. 정말 앞뒤가 안 맞는 행동이었네요. 심지어 그들의 의도를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도 있잖아요. 통신사 광고 제안을 받았을 때 바로 거절한 게 아니라 촬영 시점이 언제냐고 먼저 물어봤다는 거예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여기서 모든 퍼즐 조각이 딱 맞춰지는 느낌이죠. 7월 촬영, 8월 방송이라는 답을 듣고 나서야 멤버 건강 문제로 어렵다고 답장을 보냈어요. 이건 누가 봐도 시점을 조율하려 했다는 뜻으로 읽히잖아요. 그렇죠. 당장 하기는 어려우니 나중으로 미룰 수 있냐 이런 뉘앙스로 들리는데요. 맞습니다. 이제 시간 순서대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죠. 광고 제안을 받고 촬영 시점을 묻던 게 6월 초중순이에요. 그리고 멤버들이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게 6월 19일입니다. 시기가 정말 딱 맞아떨어지네요. 이 두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고 법원은 본 거예요. 그들의 계획대로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고 소속사를 옮긴 뒤 예를 들어 9월 이후에는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을 거라고 계산한 거죠. 지금 당장 어트랙트와 이 광고를 찍는 것보다 소속사를 나온 뒤에 우리가 주도적으로 찍는 게 더 이득이다 라는 전략적 판단이 있었다고 본 겁니다. 건강은 그 계획을 위한 명분이었을 뿐이고요. 결국 건강 문제는 명분이었고 실제로는 소속사를 옮기기 위한 사전 작업의 일환이었다는 거네요. 이 모든 계획의 실체가 드러난 스모킹건, 그러니까 결정적인 증거가 바로 그 유명한 녹취록이죠. 멤버들이 가처분 신청을 내기 직전에 안성일 대표가 멤버 부모들을 만나서 나눈 대화예요. 네, 법원도 이 녹취록을 사건의 전모를 파악하는 데 아주 중요하게 다뤘습니다. 판결문에 직접 인용된 내용을 보면 정말 충격적이에요. 안성일 대표가 부모들에게 가처분 신청이 인용 안 될 경우는 없다, 100%다 라고 확신을 줍니다. 심지어 전웅진 대표가 형사고발건으로 구속될 수도 있다는 말까지 하면서 법적 분쟁에서 무조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심어줬어요. 단순히 이길 수 있다는 걸 넘어서 그 이후에 구체적인 시나리오까지 다 제시했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이 계획의 치밀함을 보여주는 부분이에요. 가처분이 인용되면 워너뮤직이 50억에서 100억 원의 피프티를 바이아웃, 즉 인수할 거라는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요. 와, 금액까지 아주 구체적이네요. 네, 그러면서 외부에 알릴 때는 멤버들의 미래를 위해 어트랙트가 대승적으로 양보했다는 식으로 포장하자고 제안까지 하죠. 여론전까지 다 계산에 넣었던 거예요. 여론전을 위해서 이미 홍보회사까지 섭외했다는 말도 했다면서요. 정말 보통 계획이 아니었네요. 맞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근거로 법원은 최종적으로 명확한 결론을 내립니다. 판결문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 이러한 계획과 준비는 수개월 전부터 있었다고 보인다. 즉 순간적인 감정이나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사전에 아주 치밀하게 계획된 조직적인 템퍼링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여기서 워너뮤직의 역할이 중요하게 떠오르네요. 판결문에는 워너브러더스라고 오타가 나 있긴 했지만
맥락상 워너뮤직이 맞다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단순한 멤버 빼가기 수준을 넘어서는 지점인데요. 다른 정황들을 종합해보면 안성일 대표와 당시 워너뮤직 코리아 대표는 무려 200억 원 규모의 바이아웃 딜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200억 원이요? 네, 이건 그냥 한 프로듀서가 멤버들을 데리고 나가는 수준이 아니라 거대 자본이 얽힌 M&A, 즉 기업 인수 합병 계획이었을 가능성까지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건의 스케일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자, 오늘 정말 많은 이야기가 오갔는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번 판결로 더기버스는 어트랙트에게 이자를 포함해 약 5억 1,400만 원을 배상하게 됐어요. 하지만 이 금액보다 훨씬 중요한 건 법원이 안성일 대표의 자금 유용, 즉 사기 행위와 어트랙트의 수익 기회를 박탈한 조직적인 템퍼링을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는 점이네요. 그래서 앞으로 이어질 더 큰 소송들에서 어트랙트 측에 매우 강력하고 유리한 증거로 작용할 겁니다. 아, 앞으로의 소송에 영향을 미친다. 네, 현재 어트랙트는 안성일 대표와 전 멤버 3인 등을 상대로 13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그리고 워너뮤직 코리아를 상대로는 20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사실상 앞으로 있을 본 게임의 승패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법원은 계약 위반과 금전적 손해에 대해 명확한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모든 걸 걸고 신인을 키워낸 작은 기획사, 세계적인 성공을 코앞에 뒀던 아티스트, 그리고 그들을 돕던 프로듀서 사이에서 한번 깨져버린 신뢰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겁니다. 이번 사태는 K-팝 산업 전체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법의 심판을 넘어 이런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 위해 우리 산업 전체는 어떻게 이 깨진 신뢰의 문제를 풀어가야 할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기면서 오늘 분석을 마치겠습니다.